안녕하세요. 종로에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3월 31일 토익 총평 강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평 진행하기 전에요. 해커스 토익 사이트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오시면은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오늘 난이도 한번 갑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문제 유형이에요. 사람 중심의 문제 유형이 3문제가 출제됐고요. 사물 중심의 문제 유형이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렵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알아들었다가 아니라 답을 고를만 했냐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사람, 동작, 복장 물건, 배경 요 4가지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 동작, 복장 물건, 배경인데 복장의 조건 우리 정유민 씨라고 하거든요. 정장, 유니폼, 민소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보통 언급하고요. 사람이 만약에 사진에 없어요. 그러면은 안 보고 물건과 배경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사람 사진에서도 무조건 사물 배경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정답 출제가 어디로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정답은 무조건 완전해야 돼요. 꼬투리 잡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답은 꼬투리가 뭐라도 하나 잡히면 오답이고요. 없는 거 나오면 당연히 오답이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정답만 어렵게 발음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세모 치시면 돼요. 세모 쳐놓고 나머지 가지고 정답, 오답, 승부 걸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못 알아들은 게 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속어법 세모 치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어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ick up 이라는 단어입니다. 되게 이제 낯익은 사람이죠. 설마 이 제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중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착한 토익 선생님이니까 쓰레기를 주워서 들어 올리는 중일 거란 말이죠. 이 pick up이라는 표현은 뭔가를 집어 올리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거를 집어 올리고 있는지 물건이 보여야 됩니다. 토익은 절대로 사진을 가지고요. 우리한테 추측하고요.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시력 막 5.0이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가장 뻔한 상황을 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를 들어 올리는 게 보여야 backup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장면. 그 다음에 우리 bend over라는 표현입니다. 구부리는 거죠. 위로 구부리는 건데 사실 요렇게 거꾸로 구부려도 되고요. 혹은 요렇게 저처럼 지금 앞으로 보듯이 구부려도 된단 말이죠. 어느 쪽 방향이든 둥글게 구부리고 있는 거 혹은 우리말로 좀 편하게 하면 숙이고 있다, 수그리고 있다라고 하죠. 요것도 bend ove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부리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요 단어 좀 여러분이 이미지를 잡아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envelope 이 단어도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P2까지 가면은 명사예요. 근데 이가 없으면 발음은 똑같은데 동사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명사로는 봉투, 동사로는 동봉하다, 봉투에 집어넣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미지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애들 맨날 letters, 편지들이라고 봐도 되지만 결국 봉투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envelopes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발음을 할 때 envelope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는 나라별로 성별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발음들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envelope이라고 깔끔하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envelope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얘는 이렇게 발음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되는 거죠. 봉투 기억해 두세요. 다음 메뉴보드라고 합니다. 이거죠. 솔직히 이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 사진상 봐도 지금은 그나마 제가 컬러로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씩 뭐라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흑백이었더라면 더 안 보였을 수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뭔가 음식 파는 데에서 이런 거 걸려 있으면 대부분 메뉴판이잖아요. 그 생각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정답을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걸 보고 메뉴판 있네, 물건들 있네, 그냥 사람이 있네, 요 정도로만 보시란 얘기죠. 그걸 가지고 보기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아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메뉴보드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얘 세모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꼬투리를 잡으시라는 거죠. 근데 세모를 쳤는데 나머지에서 꼬투리를 다 잡았어. 그럼 세모가 정답이죠. 세모를 쳤는데 더 정답스러운 게 나왔어요. 그럼 갈아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내 생각이 내가 이 그림을 읽은 그 내용이 정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문제 출제는 따로 하니까. 그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frame이란 단어는 틀이죠. 틀. 특히 이런 것들 picture frame이라고 합니다. picture frame이라든지 뭐 paintings를 frame 안에 들어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frame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사실 다 돼요. 이 frame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틀 안에 넣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고요. 그냥 이런 틀이란 뜻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평소에 우리 frame이란 말 많이 쓰죠. 물론 한국에서는 프레임이라고 그냥 하죠. F 발음하지 않고 어떤 약간 정치적인 경우에서 이런 프레임을 짰다. 요거 할 때도 여러분은 은근슬쩍 이런 프레임을 짰구나라고 발음 한번 해주시면 동시에 토익 공부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평소에 일상적인 장면들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단어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파3 갑니다. 스키밍이 있었죠. 스키밍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길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독해입니다. 독해, 문법 말고요. 독해를 잘해야 리스닝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해 실력이 리스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스닝만, 리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토익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키밍하는 방법은 문법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있는 단어는 빼놓지 않고 본다라는 거죠. 그거를 딱딱딱딱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길어질수록 난이도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키밍 난이도 중상입니다. 스크립트 내용은 사실 아까 파트 1하고 똑같아요. 되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거 안 내요. 일상적인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중. 그런데 오늘 발음 아시죠?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국, 호주 발음이 좀 많이 등장한 편입니다. 그나마도 깨끗하게 발음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우리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발음이죠. 중상. 그래서 결국 오늘 파3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이거를 쉽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더 어렵게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중심을 딱 잡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파3 포인트입니다. 스키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어 빼놓지 않고 찍독찍히 하시라는 거. 독해 실력이 결국 리스닝에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시간으로 정답 체크합니다. 순서대로 들리는 거 과감하게죠. 특히 뭐 대부분 요즘 유형인 것 같아요. 패러프레이징을 엄청 어렵게 하지 않고요. 발음을 조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단어들 들리면 과감하게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맞출 거고요. 틀리더라도 최소한 다음 문제 넘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바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스키밍을 미리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2, 3번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1, 2번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뀌어도 미리 봐뒀으니까 이거 어서 들었던 건데 골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문제 끝났습니다. 스크립트 끝나고 나서 집착하지 마세요. 우린 뭐 해야 되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에겐 다음 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 논란 유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문제입니다. 보통 부탁할 때는요, 문제 자체가 ask 투부정사라든지 require, request, 뭐 demand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would, could, please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그널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그널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차리지도 않아요. 또 시그널에 집착하느라 정작 내용을 못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그널에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냥 보기 중에 들리는 거 과감하게. 근데 기본적인 패러프레이징들 등장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패러프레이징은 무조건 어려운 단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다. 이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What does the woman require the man to do? 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뭘 부탁하느냐라는 거죠. 뭐 부탁해요?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부탁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해커스 4월 강의 등록하고 싶어요. 자, 남자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등록하시면 샘플 교재 빌려드립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빌려줘요? 샘플 교재를 빌려준다.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고 하면은 뭔가를 빌려준다, 렌탈 해준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교재 빌려주니까 등록할게요 했더니 등록을 좀 해야 되니까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죠. name, 뭐 phone number, 혹은 뭐 email address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은 private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혹은 contact details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개인정보들, 연락처들을 말하는 거죠. 토익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자주 나오는 paraphrasing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로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고 한국어는 한국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말로도 내용이 이해가 되면 영어로도 이해가 되는 거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여자가 부탁하는 거 이름이랑 전화번호 보기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바꾼다? 이런 식으로 연락처다 라고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할 일이죠. 보통 will do 혹은 do next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미래 패턴이나 즉시 패턴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그널. 시그널 어서 봤는데 앞쪽에 부탁하는 시그널이 있었죠? 제가 시그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왜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나오더라도 놓칠 수 있으니 그냥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빰! 당연히 스키밍 잘하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시면 What does the man do next? 다음에 남자가 할 일이 뭐예요? 일단 보기 중에 들리는 겁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자, 끝장 토익 550반에 한 자리가 비어있대. 너 수준에 딱 맞는 레벨이네? 그런데 남자가 말합니다. 토익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게 그대로 만약에 보기에 나오면 참 고마운데 뭐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예를 들면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다. 예를 들면 토익 공부 경험이 없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해봤어를 경험이 없다로 약간 좀 뭐랄까 세련되게 표현을 바꿨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토익 공부해본 적 없어도요. 기초부터 다 알려드립니다. 자료도요. 카톡으로 싹 저희가 제공해 드려요. 그랬더니 영업부서에 세훈 씨가 이거 들어봤을 거야. 지금 영업부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회사원인가 봐요. 현직자분이 토익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부서에 세훈 씨가 들어봤다고 하니 한번 물어봐야겠네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다른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직장 동료니까 예를 들면 colleague라든지 coworker한테 ask, 물어볼 거야. 혹은 이 직장 동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럼 남자가 다음 할 일은 예를 들면 뭐 다른 부서에 간다, 동료에게 물어본다, 동료와 이야기해본다. 이런 것들이 또 정답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 살짝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보기에 써두는 건데 그것도 막 이만큼씩 바꾸지 않아요. 요만큼 바꾼다고. 요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영어는 영어요, 한국어는 한국어다. 그게 아니라 우리말로 해석해서 비슷하면 바꾸고 안 비슷하면 냅두면 된다. 이거를 패러프레이징의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경험 없다는 이렇게 lack of experience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세련되게 표현한다.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그거예요. 직장인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 보이는 단어들, 표현들은 지양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이런 문제 나올 때 조금 어른스러운, 세련된 표현들 많이 주니까 그런 분위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월 31일 토익 시험 난이도랑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어땠나요? 저는 딱 처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을 좀 고사장을 여러 군데를 가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고 딱 봤을 때 팁이 좀 생겨요.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리스닝 음향 조절 시간이 있잖아요. 조정하는 시간.
테스팅하는 시간에 조금 음향을 높여달라 그래야겠다. 이런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시험장도 스피커가 되게 작고 좀 하나밖에 안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소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음향 조정하는 그 음향 테스팅하는 시간에 조금 올려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꼭 하세요. 저도 그 처음에 세팅됐던 음향으로 시험을 봤으면 정말 작게 들렸을 것 같은데 좀 높여달라고 하니까 훨씬 더 쾌적한 리스닝 환경에서 제가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향 조절 시간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뭐였냐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누가 공사할까 하는데 학교 내부 공사였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뭔가 공사의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 보시기 전에 고사장 후기 같은 것도 꼭 잘 찾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우리 토익 탭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매일 학습할 수 있는 무료 자료, 토익 정보, 토익 커뮤니티, D-7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익 후기, 아니면 적중 예상 특강 자료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갔다 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험 난이도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파트 2는 중이었어요. 중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웠는데요. 그런 분들은 첫 시험이신 분들은 원래 파트 2가 어렵거든요. 근데 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다 했으면 이번 파트 2 좀 순항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WHO 의문사 의문문이 12문제, 평서문 4문제, 제한 요청문 4문제, 일반 의문문 2문제, 부가 의문문 2문제, 선택 의문문 1문제. 이렇게 WHO 의문사 비중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WHO 의문사에서도 사실 돌려 말하는 간접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험은 12문제 중에서 거의 9문제 가까이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번에 뭉탱이로 이렇게 나오는 WHO 의문사 의문문들이 뭉탱이로 한 번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하지만 이 평서문은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죠. 오늘은 4문제였지만 경향성을 보면 지난번에는 6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많고요. 그래서 평서문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죠? 파트 2에서는 오답 소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서문은 내가 아직 듣는 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풀어줄 수 있다? 오답 속어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평서문까지도 완벽하게 내 걸로 가져가고 싶다. 정답을 맞추고 싶다면 어떤 훈련을 하셔야 하냐면 오답 속어 훈련도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야겠지만 직청직해하는 훈련을 필수로 해주셔야 한다라는 점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제한 요청문은 여러분 이건 패턴이 있잖아요. 요렇게 물으면 이게 제한 요청 문다라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만 잘 외워주시면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트 4 같은 경우도 중상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만 잘 연습했으면 발음을 좀 연습했으면 발음의 빠르기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파트 3도 그랬지만 들리는 대로 정답이라는 유형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2에서 나왔던 의문사들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문제 나왔었지 하고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저걸 기억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시험을 한 3번 정도 보면 여러분들 뭐가 나왔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모르겠으면 요런 패턴이 잘 나오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who, 누구니, where, 어디야, when, 언제야, which, 어떤 거야,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soon, 언제, 얼마나 빠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랑 같은 의미를 갖는 이런 의문사들이 오늘 등장을 했는데 자, who is the speaker? 누가 연설해? 누가 연설자니? who is the performer? 누가 공연하는 사람이니? who was chosen? 여러분, who is chosen? who is selected? 이런 패턴은 누가 선택받았어? 혹은 누가 됐니?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됐어? who was chosen to give a presentation? 누가 발표하는 걸로 됐어? 이런 패턴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who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작가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직업이나 아니면 부서로 답변해주는 패턴 있죠? 직업이나 부서로 답변해주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우리 writer, 작가가 하는 거야. 누가 하기로 했어? 제인슨네 부서가 하기로 했어. 아니면
finance 부서가 하기로 했어. 뭐 아니면 accounting 부서가 하기로 했어. 회계 부서가 하기로 했어. 이런 식의 답변들 다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간접응답. Here's the schedule. 여러분, here's the schedule은 자, 여기서 스케줄. 무슨 뉘앙스죠? 누가 해? 여기 스케줄표 봐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건 돌려서 네가 알아서 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간접응답 여러분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여기 타임라인 보면 있어. 아니면 여기 directory 뭐 어떤 목록을 보면 있어. catalog를 네가 직접 봐봐. 이런 식의 패턴으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이걸 연결시키지 못했을까? 바로 뭐 때문이죠? 바로 발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하는 발음은 영국과 호주 발음입니다. 영국과 호주 애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R 발음 있죠? 이게 모음 옆에서 나오는 R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음은 here이 아니라 her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스케줄 SCH 요 발음은 우리 미국에서는 schedule 이 키읔 발음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국 호주 애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schedule, 쉐 발음으로 읽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here's the schedule 이라고 들은 게 아니라 has the schedule 이렇게 들은 거죠. 자, 지금 난 너무 지금 분하다. 내가 이걸 모르다니. 내가 이걸 못 듣다니.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떤 연습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발음을. 알겠죠? 나 이거 눈으로 보니까 대충 알아. 우린 눈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파트 1, 2, 3, 4는 리스닝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발음해보세요. Here's the schedule.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Here's the schedule. Here's the schedule. Here's the schedule. 이렇게 발음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ere으로 넘어갑니다. where, 뭐 where 흔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where can I get? 이런 질문 이번에도 나왔죠. where can I find? 어디서 찾을 수 있니? 이럴 때 which나 아니면 뭐 사람 이름으로도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주소 어디에 있어요? 그 다니엘이 알고 있어. 이런 식의 답변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시험은 그냥 여기에 있어. which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질문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자, 보면 when order 언제 주문해요? when meeting again 언제 다시 만나요? when prototype ready prototype 우리 prototype 같은 경우는 모형 뭐 샘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 언제 끝나니? 자, 우리 when으로 물었을 때 내일 끝나요. 뭐 아니면 화요일에 다시 만나자. 이런 식의 답변 여러분 너무 괜찮았죠. 그냥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거 답이구나. 또 보기가 짧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보기였고요. 그렇지만 또 간접응답 하나가 나왔죠. Let's talk about it next time. 그럼 다음번에 얘기하자. 다음번에 한번 같이 디스커스 해보자. 이런 뉘앙스의 답변, 간접응답이죠. 돌려서 말하는 답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which taxi stop 어떤 택시 정거장 그러면 which는 뭘 가장 좋아하죠? The one 여러 범위 중에서 하나를 찝어서 고르는 거예요. 요거 있지? Next to the poster 그 포스터 옆에 있는 정거장 있잖아. 거기서 타야 돼. 뭐 그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which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베라를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베라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베라에는 31 베스킨라빈스 31 31개의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은 뭘 달라 그러죠? The one with the strawberry 그 딸기 들어간 거 하나 주세요. 이런 식의 답변하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고르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다 주세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all of it 저 다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뭐예요? 하나 주세요. 이거 초코 들어간 거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하죠. 자, 넘어갑시다. How often? 빈도죠. 여러분, how often은 빈도를 묻기 때문에 뭐 How often do you go to yoga? 요가는 얼마나 자주 가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 뭐 every Monday, 월요일마다 가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는 We're looking for a new company.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러분 얼마나 자주 package, 뭐죠? 택배가 damage 파손이 되나요? 얼마나 자주 택배가 뭐 찌그러지거나 파손이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We're looking for a new company. 우리 새로운 배송회사 찾고 있어. 이건 뭐예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간접 응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ow often이라고 그러면 보통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요, 뭐 2주에 한 번이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번 시험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회사를 찾고 있어요. 즉 질문의 문맥을 좀 파악을 하셨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보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ow soon 얼마나 빨리 how fast, how soon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언제쯤이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how soon 얼마나 빠르게 또 어떤 것도 가능하다 how fast 얼마나 빨리 can we change the furniture 얼마나 빨리 저희가 가구를 교체할 수 있죠? 이러니까 at the end of the month 이거는 마치 뭐에 대한 답변이다? when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빠르게 이거니까 when이랑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문사, 의문문, WH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에 어떤 패턴이 있었고 또 어떤 경향성의 간접응답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넘어가서 바로 제안 요청문, 이번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제안 요청문 요즘에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동사, 이번 첫 번째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7번 문제. 자, Would you like me to 동사.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까 하는 제안의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제안 요청문은 우리가 좀 외워가면 충분히 그 패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Would you like me to 동사 아니면 Would you like some 명사 이러면 너 이 명사 좀 먹을래? 이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중요하죠. Why는 무조건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Why는 무슨 Why다? 제안의 Why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Why don't you have dinner with us? 우리랑 같이 저녁 먹는 게 어때? Sure, no problem. 좋아요. 문제 없어요. Why don't you go out for a picnic? 우리 같이 피크닉 가는 게 어때? Good idea. 이런 식으로 I would love to.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제안의 패턴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Shouldn't we submit the receipt by noon? 우리가 정오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걸 그냥 보면 구조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다? 부정의문문이죠? 그쵸? 이게 그냥 부정의문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시까지? 이거는 뭐예요? 우리 지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제안의 뉘앙스를 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해야 되지 않아? 하고 제안을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었던 부정의문문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 하나 챙겨두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남은 거 이제 평서문 남아있거든요. 평서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점수 잡는 Hackers.